자, 제목은 이제 공공재의 용도 페이지와 행정법상의 비례 원칙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구성된 전반적인 구성은 1장에서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것을 사장을 검토하기 위한 여기 사장이죠. 이 사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뭔지, 공공재에 대한 용도 폐지,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공공재와 행정행위에 대한 관계를 2장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비례원칙, 이 비례원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헌법상 비례원칙과 행정법상 비례원칙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행정법상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 공공재로 판단되는 안양 CF버스 터미널이 이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순서로 이렇게 논문을 구성해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금방 설명한 내용들이 서론에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2장에서 공공재,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에 3장에서 행정법상 비례원칙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필요성, 법률의 균형성, 이게 뭔 내용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4장에 가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공공재를 용도 폐지한 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5장 결론에 가서 제가 쓴 내용은 다 위반했다. 이 네 가지 비례원칙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공공재를 용도 폐지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 우리가 여기서 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중교통권이 침해되고 인적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로 논문을 구성했습니다. 자, 목적은, 연구 목적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200만 원 주택을 건설하면서 5개 신도시가 들어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 중동 신도시, 그리고 일산 신도시,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촌 신도시입니다.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녹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시외버스 터미널을 반드시 지으라고 그 평촌 신도시를 기획할 때 5,500평의 면적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 18,353.7평방미터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한 때가 1992년도 12월 29일 날 지금부터 31년 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외버스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고 2021년도 5월 28일 날 안양시장이 용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안양 시민들이 이 터미널을 지어야지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고 9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 법원에서는 그 소송이 단체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되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이유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원고등법원에 지금 항소해서 대리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럼 목적은 뭐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리고 대중교통, 그 공공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그 49층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근에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안양시장이 했던 행정행위가 재량권이 남용돼서 대중교통권을 침해했는지 또 일조권을 침해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비례원칙을 적용해서 검토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범위와 방법은 금방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좀 미리 보기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면은요, 국토계획법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걸 하느냐,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증진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법 목적이. 그래서 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이 목적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지 그 내용이 이따가 뒤에서 볼 수 있는 목적의 정당성 이것을 살피는데 이 법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봤듯이 이 목적에 맞게끔 행정행위를 했으면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행정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나왔는데요. 대체 부지 없이 안양시 버스터미널을 용도 폐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이 침해됐다. 그러면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래서 목적에 이 국토계획법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를 했다. 이거를 또 뒤에서 이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대중교통권이니까 그럼 대중교통권이라는 게 어디에서 그 법의 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헌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헌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권이라는 글자 자체도 없고 그래서 헌법 제3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뭐 대중교통권이 헌법에 없다고 그러면 주장할 수 없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35조에 보면 환경권이 나옵니다.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설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환경권이 뭐냐 했을 때 실정법을 보면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있고 생활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원고 적격을 주장할 때 대중교통권이 인문환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이 법에서는 생활환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는 인문환경이고 법의 용어는 생활환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권은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 생활환경, 즉 인문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대중교통권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법의 하위 법률이 뭐겠느냐? 그건 이제 대중교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대중교통법이라고. 그럼 그 대중교통법에 대해서는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탕을 두는데 더 크게 보면 차별금지 원칙이라든지 저상권 보호라든지 헌법 제37조 2항 이게 비례원칙이거든요. 2항이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 대중교통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양시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서 행정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조부터 볼까요? 행정소송법 1조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입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조인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27조에 보시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넣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서 취소하느냐?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례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공공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거든요.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면 법상으로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여객 자동차 정류장인데, 이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공공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적 거찰에서는 그래서 공공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고, 그 공공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이 지정되고 폐지하는 것은 이 자체가 행정행위잖아요.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 폐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 이론에 대해서는 시간상 유인물로 대체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오전학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공공시설, 공공토목사업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에서 넘어가고요. 자, 공공재의 특성은 공공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특성을 구체적인 설명은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비경합성,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비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 불가능성. 돈 안 냈다고 너는 이 혜택을 누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배제 불가능성. 그 다음에 대규모에 의한 소비. 그 다음에 소비의 불가능성, 결합 공급, 그 다음에 외부성,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특성으로 희소성이 있다든지 불확실성이 있다든지 공공재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가 공공재인지 여부를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를 분류할 때 크게 보면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국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거의 배제 불가능하다. 군대 안 갔다 왔다 해가지고 너는 국방의 혜택을 보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배제 불가능성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비경합성도 강한 거죠. 국방이나 경찰은.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쭉 가니까 배제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의료 서비스는. 그 다음에 경합성도 굉장히 경합적이잖아요. 의료 서비스 이 정도 되죠. 그래서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터미널은 어디에 해당될까?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그래서 굉장히 배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합적이다. 경합적은 중간 정도. 배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성이 나오냐면 공공재지만 혼잡재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머스크리브가 분류한 것 중에 준공공재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국민한테 맡겨놨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잘 되게 해주는 것. 정부가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간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온정적 간섭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든지,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정적 간섭주의인데, 이런 것들이 준공공재거든요.
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따른 특성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일단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순수 공공재, 준공공재, 지방공공재, 차별적 공재 쭉 들어가는데, 그럼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준공공재에 들어간다. 아까 순수 공공재는 굉장히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성이 강하잖아요. 국방처럼. 이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것보다는 순수 사적재적 성격이 굉장히 나죠. 그러다 개인한테 소유권도 주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소유권을 주면서 그 땅의 행위를 규제해가지고 이거는 공익을 위해 쓰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준공공재이면서 혼합재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대에도 들어갈 것이다. 여기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혼합재가 뭐냐? 시외버스 터미널이 혼합재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혼합재가 뭐냐? 여기 보면 혼합재는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혼잡이 심화된다. 클럽 같은 경우 헬스클럽 100평인데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0명이 들어가면 혼잡하잖아요. 고속도로 지금 시속 100km 달리면 100m를 사이를 두고 달려야 하는데 100km 달리는데 5m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정체돼가지고 이런 것들 정체돼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거.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터미널의 고객이 줄어든 상태지만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체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가능한 혼잡재의 일종이다. 교통 중에 터미널 부지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차 정류장이 혼잡재에 들어가는 준공공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혼잡재에 대해서 이제 석학들이 이론적으로 해내는 놈들이 이런 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하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자동차 정류장이 혼잡재, 준공공재이면서 혼잡재다. 그럼 혼잡재에 대한 특성과 이론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보고 넘어가죠. 이게 뭐냐면 자, 고속도로에서 쭉 가는데 여기까지는 정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해도 정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차만 달리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이제 정체가 굉장히 된다는 겁니다.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해서 이거는 PMC 이 세금을 이렇게 이 수요 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적어하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 현실 시장은 여기에요. H2만큼 자동차가 다녀요. H1만큼은 다녀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면 이 PMC 곡선을 PMC 세금 플러스 2 옮기면 이 곡선이 이제 다시 2로 오잖아요. 그럼 사회적 최적선으로 온다 이래요. 그럼 뭐냐? 고속도로 가는데 막 정체한다. 그럼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만원 하던 것을 10만 원을 올려버리면 차량 대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그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외버스 터미널도 준공공재이면서 혼잡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른 이론적인 건 다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에 이게 공공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정류장의 국토계획법은 왜 공공재냐? 국토계획법 제2조에 보면은 기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2조 6조에 그 기반시설이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교통시설. 교통시설입니다. 이걸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정류장이 도시 기반시설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동차 정류장이 뭐냐? 자동차 정류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불려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용차거지, 공동차거지, 화물 자동차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 요건데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의 기반 시설이고, 도시의 기반 시설은 이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공간 시설, 유통공급설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이쪽,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 기반 시설이고 공공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양시의 버스터미널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서 도시 기반 시설이고 보다 공공재다, 이런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서는 도시 기반 시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공공재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공공재는 학문적인 표현이고 실정법에서는 도시 기반 시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을 지정하고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렇게 국토계획법 제2조 6호에 나와 있는 그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은 뭐를 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를 폐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절차가 나와 있고요. 지금 안양시의 버스터미널은 지구단위 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가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땅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인 주민 제한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 겁니다. 시장 군수가 자기 재량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주민 제한을 해서 여기에다가 터미널을 폐지하고 49층 오피스텔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주민이, 땅 소유자가 요청해서 안양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사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 법전 국토계획법 28조에 보면,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 의견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미리 보고 가죠. 그러면 왜 그러면 안양시는 지방의회에서 시의 의견 전치를 안 했느냐?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시행령 여기 보면 시행령 7항에 보면 법 제28조 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자, 의견을 드려야 할 사항에 자동차 정류장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괄호 열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운송 사업력 명확히 딱 이걸 의견 들으라고 딱 해놨습니다. 법 시행령에. 그런데 보면 이 단서가 아주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3항 각호 사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결정은 제외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용도 폐지하면 지방의회 의견 전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이게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이 해석을 국토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의견을 듣는 거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양시는 의견을 듣지 않는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밑이 문제인데요. 이 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밑이
이 밑이 뭡니까? 밑이 영어로 표현하면 and입니까? 아니면 or합니까? 애매하잖아요. 그게 자기 편리한 시점을 해결한 거예요. 이 밑을 뭐로 해결했냐면, 자, 또는이라고 얘기를 한 게 또는. 이게 and인데 뭐냐면 이거 각호의 사항이면서 교집합으로 이 뒤에도 해당되면은 제외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가 국토도 그렇게 얘기를 해석하고. 근데 안양시는 어떻게 하면 또는 이렇게 해석했어. 이 앞에 이거 또는 이건 별개고 이것도 듣지 말고 이 뒤에 것도 듣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해석과 국토부의 해석은 이 앞에 거에 해당되면서 뒤에 거에 해당 같이 교집합이 됐을 때 밑에를 듣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은 시의 의견 전체 하라는 거거든요. 취지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들어보면 이게 엉뚱한 해석을 입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해석이고 1심 재판부에서도 그걸 잘못 판단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정확히 지침으로 이걸 해놨으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지침을 보면 여기 돼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해놓은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보면 자동차 정차,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운송 이거를 지방의회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시행령의 복잡한 내용을 해석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안 드는 거죠.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침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공청회를 할 수 있어요. 공청회를 할 수 있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데 안양시는 설명회만 한 거예요. 공청회는 뭐고 설명회는 뭐냐? 공청회는 전문가들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설명회는 주민들만 들어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공청회는 전문가, 관계기관 다 해서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고, 주민 설명회는 그냥 주민들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의견 있으면 내시오 이거예요. 그렇게 뭘 해야 되냐면 대부분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합니다. 근데 공청회를 않고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다 드렸다는 이런 또 우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위반했고, 주민들이 또 이거 49층 짓지 말고 터미널을 하자는 건데 그 의견을 안 듣고 일부 주민 관변단체만 데려다가 사업을 방해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서 이것도 절차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어떻게 지정돼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1992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2017년 6월 21일 날 지금 땅 소유자한테 낙찰이 된 겁니다. 낙찰이 되고 2021년 5월 28일 날 안양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 페이지에서 2021년 8월 23일 날 안양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12월 15일 날 수원 1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단체는 각하하고 개인은 기각하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냐면 여객 자동차 정장 지정 폐지 이 자체가 이제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가 있어야만이 행정소송법을 적용해서 법원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행정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행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앞에서 살폈듯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한 것은 반대되는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국토계획법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들이 누려야 할 이동권, 이 이동권은 아까 환경권의 생활환경에서 나온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헌법상 보장되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대중교통권을 누리게 해야 할 헌법상 목적,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법이 대중교통법입니다. 대중교통법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해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의 효율성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 국토계획법의 목적, 대중교통의 목적에 위반해서 용도 폐지를 했다. 이 용도 폐지를 한 이 행위가 뭐다? 행정행위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이 위반됐다. 이런 얘기가 중복되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법의 절차, 아까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다 안 했잖아요. 응? 안 했다. 그래서 절차상도 위반했다. 그 다음에 법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 결정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자,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은 1992년도에 누가 지정이 있냐면 LH공사가 지정한 겁니다. 지금 LH공사. 그때 모든 사업을 LH공사가 대행해서 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서 LH공사가 지정한 겁니다. LH공사가 있다는 건 뭡니까? 국토부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여기 나왔잖아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에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라.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외버스 터미널이니까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저희 주장은 이거거든요. 근데 그 협의를 안 거쳤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위반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행정법상 비례 원칙이 뭐가 있는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 수단의 필요성,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그러면 이 행정법상의 비례 원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나오느냐? 헌법 제37조 2항에 뿌리를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지만 헌법 37조 2항에 보면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정시되지 않는다 해놓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로를 내려면 땅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을 한다든지 또 개인의 실제적인 자유를 잠시 억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제한하는 사항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것이 이 제한하는 사항이 공익을 위해서 더 큰지 아니면 이 본질적인 내용이 이 사익이 더 큰지 이걸 비교해서 현장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례 원칙이 헌법 제37조 2항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독일의 학설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모든 게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필요성, 법의 균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왜 목적의 정당성까지 써내냐면 자, 이 비례 원칙이 협의의 비례 원칙이 이 세 가지인데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필요성, 법의 균형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걸 다루냐면 목적이 정당하다는 전제를 깔고 뒤에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가 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다루지 않고 뒤에 것만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건 같은 경우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목적을 위배해서 행정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비례 원칙 이 세 가지에다가 목적의 정당성이 목적이 전제 조건인 목적을 위배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중앙정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성 여부를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이 뭐냐? 당연히 그 법의 목적에 맞게끔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국토계획법 제1조에 자,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죠. 이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목적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목적의 정당성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 가죠. 자, 행정작용 여기서 행정작용이라는 건 행정처분 행정행위 똑같은 내용입니다. 논문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행정작용을 쓰고 어떤 사람은 행정행위 또는 어떤 사람은 행정처분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행정작용에 대한 심사에서 원용되는 비례원칙 구성 요소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하는 견해를 찾을 수 없다. 아까 이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원칙에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서 분석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왜 목적의 정당성이 비례원칙에 찾을 수 없나 이런 얘기죠.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헌법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이익 형량의 문제가 아니어서 비례원칙의 한 내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의 근거 법령 자체에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일제 딱 전제되어 있잖아요. 전제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행정을 했다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별 행정작용의 경우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입법과 하위법령들의 명시적으로 표현되거나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법치국가의 전제이자 실험 결과이다. 목적의 정당은 이미 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에서. 그래서 개별 행정작용에 관해서 목적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전제가 되는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따지는 문제가 된다. 근데 목적의 정당성이 위헌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이과되는 행정행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공권처럼 나온다 이런 얘기죠. 개별 행정작용의 입법성 판단 단계에서 그 작용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은 드물다. 목적과 관련하여 법원은 개별 행정작용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기준이다. 어느 행정작용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동기 부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 과연 있겠느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와가지고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장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이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단의 적합성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행위가 적합해야 된다 이런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자, 조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의 필요성. 수단의 필요성. 자, 수단의 필요성. 이 앞에 것도 수단의 필요성인가요? 수단의 필요성에서 보네요. 자, 수단의 필요성이란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비례 원칙이 유리한 경찰법상 필요성 심사의 개념을 지키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동일한 정도의 효과가 있고 덜 침해적인 대안이다. 이게 이제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동일한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단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볼 때는 그 침해가 덜 침해적이거나 또는 동일한 정도.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예요. 앞으로 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는 데서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단의 필요성을 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또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레토 최적이 뭐냐면 필요성 심사를 다른 이익 상태를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당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없는 즉 추가적 희생 없이는 추가적 효용이 없는 상태 이거를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한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최적이 뭔지를 뒤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자, 실체적 심사의 한계, 우리가 수단의 필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필요성 심사에서 수단과 대안이 가져오는 자유 권리의 제한 정도와 목적 달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장래를 향한 예측적 판단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측적 판단이다. 그런데 자, 행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안양시의 버스 터미널이다. 지구단위 비율 변경으로 폐지하고 49.5%를 짓는다. 그럼 뭘 하게 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럼 가지고 이쪽은 침해가 없다. 대중교통은 침해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양시가 그건 이제 제1차 기관이라고 합니다. 1차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제1차적 행정행위라고. 그러면 입법부나 행정부, 그렇게 안양시장이 지구단위 대를 용도 폐지한 거 요거죠. 요거는 이제 행정부니까 요거를 그럼 법원이 도대체 그게 잘됐냐 잘못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법원이. 그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한 서류에서 안양시가 결정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뒤집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그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버금가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반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주로 어떻게 된다? 행정부인 시장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들어둔다 이거예요. 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자료가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그거를 진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행정행위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법원에서 심리 과정에서 새로 주장된 대안의 경우 적합한 전문가의 증인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 폐지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적권 침해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원고들이 전문 감정인한테 의뢰해 보니까 인적권 침해가 126%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1심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투지 못했어요. 그러면 2심에서는 그걸 다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전문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했던 것을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합한 전문가의 증인 등이 도움을 받는 심리적 절차 측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발견하는데 기관과는 물론 학제적 전력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전례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뭐냐? 학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학제적 전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증인 또 전문가들의 판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하고 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물론 하고 있겠죠. 이건 쭉 넘어가고요. 수단의 필요성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수단의 필요성,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심사가 원형되는 영역. 자, 개별 행정작용 중 행정계획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행정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이니까 다면적 이익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형량명령에 따른 절차적 심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필요성 심사를 법원에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것을 절차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이게 절차적 과정을 보고 그냥 판단해 본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따지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일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쭉 넘어가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형량을 할 때 이익을 발견하고 그 비중을 평가해서 비교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의 균형성이네요.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 어디서부터 보죠? 지금 법익의 균형성을 보고 있구만요. 법익의 균형성, 영향균형. 법익의 균형성은 개념부터 보면 뭐냐면 공익과 사익을 각각 평가를 해가지고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합니다. 공익과 사익을 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법익의 균형이라는 공익과 사익을 균형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익을 형량한다. 공익과 사익을 크기를 재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협의의 비례 원칙 할 때는 이것만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 과정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알렉시 이론이 나오는데 알렉시는 원리 이론을 통해서 형량을 최대 시간 요청을 설명했다. 여기 원리 이론이 두 가지 나오죠. 원리적 법규범, 확정적 법규범. 그래서 원리적 법규범은 그 효과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는 최대 실현 요청이고, 확정적 법규범은 서로 상충되는 규범이 대립하였을 때 어느 한쪽만이 완전히 적용되고 다른 한쪽은 배척되는 것.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법익의 균형성은 공익과 사익을 평가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판단할 때 판단이 어렵잖아요. 점수를 매기기 어렵고 그랬을 때는 중요한 것, 중간 정도, 경미한 것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중요도 공식이고, 형량의 이 법칙에 가면 확실한 것, 중간 정도, 불확실한 것 이렇게 해서 이게 확실하냐, 중간에 해당되느냐, 불확실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화살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 형량에 대한 비판. 자, 이것도 넘어갈까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측정 단위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넘어가고요. 자, 법익의 균형성 개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 원칙을 여기다 이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이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페이지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5월 28일 날 안양시장이 어제 나왔죠? 안양시장, 이제 안양시장이 생략됐네요. 안양시장이 이렇게 페이지를 했습니다. 용도 페이지를 해가지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오피스텔을 거기다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고요. 용적률이 150%였는데 800%를 올렸다. 5.3배를 올린 겁니다. 용적률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립니다. 원래 일반 상업지는 8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터미널이라 150%로 제한되어 있는 거를 그걸 풀어서 800%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도 없습니다. 용적률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자동으로 되게끔했지 몇 층 이상 짓지 못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높이 제한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터미널을 용도 폐지하고 오피스텔을 짓게 되는 것은 공공재는 공익을 추구하고 대중교통을 누려야 되는데 사적재로 사익을 추구하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위반하고 수단의 필요성을 위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종합해서 이런 거고요.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위반.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토계획법의 목적, 대중교통법의 목적, 헌법의 취지 이런 거로 봤을 때 공공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양시외버스 터미널의 용도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체 부지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위반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100명한테 보면 100명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너무 명확하다. 그러면 목적이 안양시외버스 터미널을 폐지한 것이 목적이 위반되는데, 그럼 이 목적이 잘못됐냐? 이 목적이 잘못됐으면
위헌법률 심사를 해서 국토기획법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근데 이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보다 폐지된 것 자체가 목적에 위반돼서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을 헌법상, 국토기획법상, 대중교통법상 목적의 정당성이 위배됐다. 이거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위배한 거죠. 지정이 있는데 지정할 때는 공공법률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이런 얘기죠. 근데 폐지하는 것이 과연 이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법이 침해되고 밀접도도 침해되는 현상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뭘 수단의 적합성을 넣을까, 이게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단의 필요성, 이 적합성과 필요성은 제가 임으로 몇 개의 사항을 임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단의 적합성에서 대체 부지가 없다 이거예요. 대체 부지가 없이 이걸 폐지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주민 의사를 왜곡했다 이거예요. 주민들은 사실구청 짓지 말고 거기다 터미널 넣자고 하는데 거기는 꾸역꾸역 터미널에서 사적 이익을 가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 의사를 왜곡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도 안 했다. 절차도 위반했다 이러니까. 국토부장관 현도 미이행했다. 있다. 절차 과정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 안양시에서는 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심 법원에서 또 그걸 동의를 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면적은 너무나 적정, 오히려 남습니다. 면적은 남고, 그 다음에 주민의사 왜곡이 또 뭐냐면 1997년도에 이 지역 주민들이 터미널을 반대했으니까 그 반대 이유를 들어서 마치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그럼 왜 안양시장은 꾸역꾸역 잘못됐는데도 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넷째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넷째. 여기 쭉. 자, 이 땅소유자는 안양시장 가족법인인 법인의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하고 주식과 채권을 양수해서 LH공사로부터 자동차 정류장을 납찰받았어요. 자동차 정류장을 하라고 납찰받은 겁니다. 그럼 안양시장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 용지를 폐지하고 800% 이하로 변경해서 49종 오피스텔을 지정해서 이 회사가 수천억을 가져가도록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수익사,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변형을 받았고 이 수익사업의 개발 주체 측면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수단의 적합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자, 대체 시설이 없다 이런 거죠. 대체 시설이 없다. 그 다음에 규모가 서초구 이 바로 옆에 서초 CF버스 터미널이 얼마냐면 19,100만 미터예요. 그리고 안양 터미널이 18,300, 이게 한 3% 차이밖에 안 나요. 얼마나 적정합니까? 여기는 수백만을 이용하고 안양 여기는 100만도 이용이 안 하는데 이게 적정 규모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주대에서 영역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적정하다고. 안양시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다고 안양시가 시민들을 속였다 이런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규정, 주민 의견 정치 안 하는 거, 지방의 의견 정치 안 하는 거, 주도부장과 협의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왜 안양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조금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써놨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의 필요성. 수단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대중교통권이니까 대중교통 이용권을 침해했느냐, 안양 시민들의,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느냐, 대중교통 이용권은 명백히 침해했다. 이런 얘기고, 일조권 침해도 안양시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작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에 아까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조작이다. 왜 그러냐면
일조권 침해 감정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해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해보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서 삐는지, 그거를 감정을 안 해보고 삐는지, 하고도 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걸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를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전문가에 보면. 그래서 일조권 감정은 과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건물이 여기 49층 올라가다는 거 앞에다 놓고 이 뒤에 기존에 있던 건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제출한 것은 우리가 감정한 전문가에 의하면 조작될 가능성이 99.99%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조권 침해가 지금 얼마나 126세대가 일조권 침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엄격한 침해가 12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126세대는 뭐냐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해가 이렇게 해가 지나가잖아요. 동지에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 4시간 동안 4시간 미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4시간 미만으로. 그리고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계속해서 2시간 미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일조권의 침해는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몇 세대가 나왔냐면 126세대가 나옵니다. 그럼 엄격한 침해는 뭐냐?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중에 2시간 미만밖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시간 미만은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12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엄격한 침해가 있을 때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안양시가 받아들여서 토지 소유자의 제출한 걸 받아들여서 한 거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주단 변경 못 하잖아요.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1심 법원에서는 다투지 못했거든요. 왜 못 다투냐면 일조권 관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계도를 못 구하니까. 근데 2심 재판부에는 이제 설계도를 구했기 때문에 판정을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제출을 해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침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침해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수익 공익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이 명백한 거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일조권이 침해됐다 이런 얘기고 쭉 넘어갈게요.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익과 사익을 수치로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한번 어떨까?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수치로 계산해봤습니다. 이걸 수치로 개발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고 토지 가치가 과소평가됐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공공기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의뢰해가지고 토지 가치를 평가했는데 자 이렇게 평가했어요. 토지 가치가 1,640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토지 소유자가 구할 때 가격이 한 1,000매력 정도 돼요. 1,100억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600억 정도를 기여금으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근데 그때 이 토지 가치를 평가한 게 너무 과소하게 평가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 주장이. 그 이유가 비교 편지 선정의 문제점이 있고 개별적인 적용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토지 가치를 과소평가함으로 인해서 공공기업이 너무 적게 선정됐다. 그리고 원고들이 토지 가치를 평가해보니까 토지 가치가 원고 추정에 비하면 토지 가치는 4,400억인데 안양시는 1,600억으로 계산해서 2,800억 정도가 과소평가를 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안양시는 600억 잡았는데 우리 원고들이 봤을 때는 공공기여금이 이 증가되는 이익을 다 환수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 증가되는 이익을 100% 환수할 거냐 50% 환수할 거냐 이건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안양시는 100% 환수했습니다. 자기들 계산에 100% 환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100% 환수하면 얼마죠? 2,800억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과소대상. 그 다음에 기준 시점도 잘못됐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2021년 5월 28일 날 됐는데
이 평가는 2020년 12월 30일 날이니까 시점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다시 평가해야죠. 시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놓고도 지금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시점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권의 가치하고 토지 소유자가 얻는 증가된 가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대중교통권의 가치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대중교통권 가치가 한 2조 6천억 정도. 안양 시민들이 누려야 될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이 2조 6천억을 이 토지 소유자들의 가져야 될 이익을 한 2,800억 정도 잡으면 2조 6천억에서 2,800을 빼면 상실된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한 2조 3천억 정도 되겠다. 그러면 2조 3,900억을 안양 시민 54만 7천 명 나누면 1인당 430만 원의 대중교통권의 가치가 나온다. 이것을 2조 3,900억, 시민 1인당 430만 원, 이 대중교통권의 가치를 박탈해가지고 이 가치를 누구한테 줬나? 토지 소유자한테 3천억으로 줘봤다 이런 얘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연지책으로 이거를 수치화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권의 가치를 산정해 내는 데는.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원고들이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 그러면 공익은 여기서 이제 법익의 균형성이잖아요. 대중교통권이라고 하는 공익은 2조 3천억인데 그 다음에 저 사적 이익,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서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 한 2,800억에서 3천억 된다면 그 차이인 2조 3천억이 공익이 사익을 초과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에 있어서 공익이 사익을 월등히 초과한다 이런 결론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목적의 정당성 정확히 위반했잖아요. 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봤던 수단의 적합성도 위반하고 그 다음에 피해 최소성, 수단의 필요성도 위반하고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대중교통권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가진 이익을 형량해 봤을 때도 비교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양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했듯이 이 재량권 남용은 법원에 의해서 법원은 이런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법원에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권이 침해되고 일조권이 침해돼서 재량권이 남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는 수원 고등법원에서는 이걸 취소하고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할 때 전단지로 돌렸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